안녕하세요.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방민족과의 전쟁과 대외 교류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페이지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같이 펴고 선생님이랑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고려가 북방민족이라는 건 당연히 고려의 북쪽에 있는 민족들에 대한 얘기겠죠. 그 민족들과의 침략 전쟁에 맞서 싸운 이야기와 다른 나라와의 대외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북쪽에는 뭐 만주 지역도 있고요. 더 올라가면 이제 시베리아가 있죠. 근데 이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에는 옛날부터 북방 민족들, 즉 유목 생활을 주로 했던 북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고려 때 되면 북방 민족들이 그냥 유목 생활을 하면서 부족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그 큰 나라들,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고려하고 이 북방민족들 사이에 세력 싸움이 생기게 되고 전쟁, 그리고 북방민족의 침략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민족은 거란입니다. 거란은 나중에 요라는 나라를 세우죠. 거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란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무엇을 알아봐야 하냐면 그 10세기에 동아시아가 어떤 세력을 판도를 이루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배경은요, 10세기 초 이제 당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당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중국 대륙은요, 혼란에 빠지게 되죠. 5대 10국이라고 하는 혼란기를 거치고요. 이 5대 10국의 혼란을 이제 끝내고 중국을 다시 재차 통일한 나라가 바로 송나라입니다. 그래서 송의 중국 통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송나라는 문치주의라고 하는 통치 방식을 사용합니다. 문치주의는 말 그대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문관들을 숭상해서 글을 쓰고 글을 읽고 글을 통해서 이제 정치를 하는 문관 세력들을 중요시하고 무관, 즉 이제 막 이렇게 싸움을 하는, 이런 무관은 천시를 하는 그런 풍조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중국이 송나라에 의해서 통일되었지만 사실 그 전에 당나라의 영역하고는 확연하게 차이 나는, 좀 송나라는 중국 대륙의 일부, 뭐 물론 많은 지역을 차지하긴 했지만 일부 지역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북방 지역의 유목 민족들이 이제 송나라의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민족들이 통일을 이루어서 이제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란이었어요. 그래서 송나라를 이제 조금 깔짝깔짝거리면서 괴롭히는 그런 이제 민족이 거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송나라, 그리고 고려, 그리고 거란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거란이라는 민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들었냐면 바로 고구려를 계승해서 만주 지역을, 한반도 북부 지역과 만주 지역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발해라는 나라 기억나죠? 발해가 92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멸망을 누구한테 멸망당하냐면 바로 거란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 둘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려하고 송나라하고 거라는 어떤 관계냐 하면 고려와 송나라는요 친선 관계예요. 잘 지내는 관계였어요. 반면에 송나라하고 거라는 적대 관계, 고려도 거란과 적대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볼까요? 친선, 그리고 고려와 거란은 적대, 그리고 송나라하고 거란도 적대 관계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송나라, 여기 다시 적어볼게요. 송나라하고 고려는 어떻다? 친선 관계 혹은 우호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송나라하고 거란은 어떻다? 그리고 고려, 거란은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렇다고 하면 송나라하고 고려는 왜 이제 친선을 이루었느냐? 아직까지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아시아에서는 문물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죠.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송나라로부터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해서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친선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반면에 송나라 같은 경우는 거란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거란의 후방 지역에 있는 뒤에 있는 고려와 친하게 지내서 거란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고려와 이제 친선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고려하고 거란은요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일단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다?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였다.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였고, 송나라가 이제 고려가 송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 이전에 고구려 땅을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또 중에 하나니까 계승해서 북진 정책을 하려고 했어요. 이 북진 정책 같은 경우는 고려 태조 왕건의 후묘 10조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서경을 중시해서 북진 정책의 그런 전진 기지로 삼아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진 정책을 하려고 보니까 위에 거란이 딱 막고 있으니까 고려는 이 거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물리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렇게 당시 동아시아 3국의 형세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거란이 침입할 것을 대비해서,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고려도 여러 가지 방책을 세우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광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국경지대에 성을 축조해가지고 거란의 침략에 대비를 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거란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1차 침입을 하게 돼요. 첫 번째로 침입하게 되는데, 이제 거란의 경우에는 발해가 멸망하고 발해를 계승한 나라가 정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정한국을 멸망시키고 고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가 993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연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이때에 고려의 서희하고 거란의 소손영이라는 사람이 다투게 되는데, 이때 서희가 그 유명한 외교적 담판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소손영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야, 너 고려는 우리의 국경을 침범하고 있어. 고려는 우리와 거란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음에도 어찌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송나라하고 지금 이렇게 친하게 지내냐? 우리 무시하냐? 이제부터 우리한테 땅을 갖다 바치고 신하의 예를 갖춰가지고 한다면 너 고려 우리가 봐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서희가 그러면 떼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논파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당연히 압록강 이 안팎에 예전에 고구려 땅은 옛날에 우리 땅이다, 고려의 땅이다,
근데 지금 여진을 내쫓아가지고 우리의 옛 영토를 만약에 되찾게 해준다고 하면 여진이 이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찾게 해준다고 하면 그때 우리도 거란하고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 여진하고 여진이 우리 둘 사이를 막고 있으니까 이 여진의 땅을 뺏어가지고 우리가 너희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땅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도 너랑 친하게 지낼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소선영이 그 제 논리에 이용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희가 군대 하나 깠다고 움직이지 않고 강동 육주라고 하는 땅을 획득하게 돼요. 여러분들 교과서 99페이지에 주제 탐구에 나와 있는 지도가 바로 강동 육주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로 그러면 그 이제 거란하고 친하게 지낼 생각이었냐면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받긴 받았는데 거란하고 여전히 사이가 안 좋고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니까 거란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거란이 두 번째 2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요, 이제 그 당시 고려에서 정치적인 이제 다툼인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정치를 농단하고 있던 천추태후하고 그 김치향이라는 사람이 이제 불륜 관계였는데 이 관계를 이제 알고 이제 왕위를 막 뺏으려고 하니까 당시 충신 중에 한 명이었던 강조가 군사를 일으켜서 김치향 일파를 제거하고 이제 그 당시 있던 왕을 이제 바꾸게 자기 손으로 바꾸게 되는 이런 정변이었는데 이거를 구실로 재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누가 나섰냐면 양규라고 하는 사람의 군이 활약을 하게 돼요. 이때 그 개경을 잠깐 빼앗기기도 했었으나 그래도 양규가 물리쳐서 이제 크게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란이 또 세 번째 침입을 하게 돼요. 이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 그렇죠. 강감찬 장군의 무슨 그렇죠. 귀주대첩 강감찬 했죠. 그 귀주대첩 바로 유명한 귀주대첩이 바로 거란의 3차 침입 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가 1019년이었어요. 자, 이 뒤에 고려는요. 이 북방 애들이 좀 성가시네. 침략에 대비를 잘해야겠다라고 해서 북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게 됩니다. 이때 개경, 수도인 개경 주위에 나성이라고 하는 성을 축조하고요. 그리고 국경지대에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이러한 대비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사실 거란이 고려를 함부로 침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거란이 3차 침입이 끝나고 나서 약 1세기, 약 100여 년 동안 거란하고 송나라하고 고려 사이에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춘 그런 이제 힘의 균형이 생겨나고요. 약 100여 년 동안은 평화적으로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여진 정벌인데요. 여진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한반도 북쪽의 함경도 지역하고 만주 일대에 살고 있던 민족이었어요. 이 여진족은요 원래 유목생활을 하고 있어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진족의 세력 확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여진족 같은 경우는 이제 여진족이 스스로 부족을 통합했어요. 그래서 여러 부족들이 통합되면서 힘을 쌓게 되고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남쪽에 있었던 고려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가 12세기입니다. 12세기 초예요. 그래서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합니다. 별무반은 여러분들 교과서 99페이지에 오른쪽 날개글에 나와 있는데 윤관의 건의로 여진 정벌을 위해서 조직된 군대입니다. 3개의 군대가 있었어요. 기병부대인 신기군, 그리고 보병부대인 신모군, 그리고 승병들, 스님들이 주축이 된 승병부대인 항마군으로 조직되어 있었던 별무반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됩니다. 그래서 여진 정벌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괴롭히고 깔짝깔짝대고 있었던 이제 여진족을 축출하고 이 지역에다가 뭘 쌓느냐 하면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성을 9개 쌓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진 방면에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좀 어려운 부분들, 좀 이렇게 여태까지 괴롭혀가지고 뭐 힘들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여진족이 좀 자세를 낮추면서 이 동북구선을 반환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고, 거기다가 사실은 이 동북구성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나 이제 여진족의 침입에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어려움 때문에 동북구성을 다시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환해주고, 그래 이제 우리 말 잘 들어라, 아예 돌려줄 테니까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여진족이 계속 커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진족이 아예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건국만 한 게 아니고 이 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거란의 나라였던 요를 멸망시키고 송나라까지 위협하는 상태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려에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즉 우리 여진 금나라가 임금의 나라가 되고 너희 고려는 우리의 신하의 나라가 되라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여진을 정벌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쉽게도 그 당시에 이제 집권하고 있었던 당시 권력자가 누구였냐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자겸의 난 할 때도 나올 텐데, 이 이자겸은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이제 하기 위해서, 내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금나라의 4대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하의 나라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대신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북진 정책을 어떻게 한다? 중단하는, 실시하지 않는 이러한 방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란과 여진에 대해서, 여진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나라와의 대외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러 나라와의 대외 교류는요, 여러분들 교과서 99페이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정리를 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고려하고 아무래도 가장 많이 교류를 했던 나라는 중국의 송나라예요. 송나라 사이에서 사신을 파견한다든지, 그리고 선진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때에 사실 고려의 병란도라고 하는 항구가, 당시 항구란 말을 빼도 되는데 국제무역항으로서 번성을 하게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국제적인 이제 무역항으로 이제 발돋움을 했었던, 이제 그리고 잘 나갔었던 항구가 그 신라 금성의 수도인 금성 옆에 있었던 울산항이었다면, 이제 고려는 개경이니까 예성강 하류에 있었던 병란도라고 하는 그 항구가 이제 국제적인 무역항으로서 그렇게 번성을 하게 되고요. 요때 이 병란도에 아랍 상인까지 왕래를 하게 되고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코리아 이렇게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그렇다면 일단 지도 한번 같이 보고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99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자, 98페이지는 이 지도부터 한번 볼까요? 자, 고려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에는 여진의 금, 그리고 거란의 요 있었고요. 발해는 거란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고, 당시 북송이라고 하는 송나라가 있었고, 이 송나라는 거란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가 고려랑 이렇게 이제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 나중에 생긴 여진의 금나라가 거란을 멸망시키고 나중에는 송나라까지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금나라가 북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송나라는 북송에서 남쪽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남송이라고 하는 나라로 유지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이 여진족이나 남송이나 모두 다 몽골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 굉장히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옮겨서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고려의 대외 교류를 보면 송나라, 그리고 거란, 그리고 여진, 일본 등이 있는데, 사실 요 거란하고는 공식적인 대외 교류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교류라기보다는 민간 차원의 이제 교류가 있었고요. 보면 송나라로부터 비단, 문방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대신 인삼이나 도자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하게 됩니다. 뭐 일본, 여진, 이런 나라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어떤 것을 우리가 수입해오고 어떤 것을 수출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봐야 할 거 98페이지에 있는 역사 읽기, 윤관의 여진정벌과 동북구성이라는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윤관이 왕에게 아뢰기를, 제가 보기에는 적의 세력이 강성하여 무슨 일을 일으킬지 예측하기 어려우니 마땅히 군사를 휴식시켜 후일에 대비해야겠습니다. 또한 제가 패배한 것은 적들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므로 대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비로소 무엇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별무반을 만들기로 결정하였고, 의주의 통태진, 평유진 등의 성을 쌓았는데 이미 축성한 함주, 영주, 웅주, 길주, 복주 및 공험진을 합하면 이것이 동북지역의 9성이다 라고 해서 동북구성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여기 지금 비석을 세우고 있죠. 이것은 윤관이 여진족을 물리치고 나서 동북구성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척경, 이제 그 국경선을 이제 만드는 그런 입비도, 비석을 세우는 그런 그림을 지금 그려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99페이지는 주제탐구, 늘 그렇듯이 이거 읽고요. 소소년과 서희의 입장을 좀 잘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문제의 답을 한번 해보고 사진을 찍어서 댓글에 올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을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넘어가서 교과서 102페이지에 있는 문벌 귀족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